듣다 보면 궁금해지고 보다 보면 책을 결국 사게 만드는 본격 책읽기 독서 권장 방송. 아이 궁금해. 책 읽어주는 기자 둘. 김기화 기자입니다. 정현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원래 저희가 녹화를 월요일에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틀 전 토요일에 김기화 기자 생일 파티를 아주 거하게 하는 바람에 과하게 했죠. 그 일요일에 책을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저는 이 작품만 보지 않거든요. 김 기자가 꼴랑 이것만 항상 읽어오기 때문에 꼴랑 요거 하나라니. 뭐한 작품만 갖고 작가를 얘기할 수 없으니 이 일요일에 도저히 책을 얘기하기 싫더라고. 파티의 여파로. 그래서 녹화를 조심스럽게 미루자고 제안했더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셔갖고 오진주 작가까지. 오케이라고. 그래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그럼 예정대로 올라갑니까? 그럼요. 네. 그럼요. 제가 조금 더 바쁘면 되죠. 그러면 황정은 작가의 다른 작품도 보셨다는 거예요? 저는 전부터 그렇군요. 뭐 이렇게 관심 있는 작가였어요. 오늘 아주 풍성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공선옥 작가의 오지리에 두고 온 30살 요거 다뤘었는데요. 요거 댓글 먼저 읽어볼게요. 나정님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거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그 말도 그 소설에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이란성 쌍둥이 같은 작품이래요. 초판 발행 연도도 같대요. 93년으로. 역시 문학 작품은 시대가 불러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소는 여성의 개인적 각성에 방점을 두었다면 1차 각성, 2차 각성 이런 거죠. 오지리는 계급의 문제에 좀 더 방점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선옥 작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과 함께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뒤에 실린 떠도는 나무, 이게 왜냐하면 오지리에 두고 온 30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사서 보시거나 하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오지리에 두고 온 30살이 있고 뒤에 떠도는 나무라는 게 있어요. 뒤에. 이거는 오지리의 제작 노트 같은 소설이랍니다. 인물들의 배경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다큐처럼 보여주니까 꼭 함께 읽으시라고 합니다. 네, 한번 책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은희는 상훈의 뺨이라도 시원하게 후려 갈기고 버스를 탔어야 하지 않냐. 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시대가 달랐으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기엔 드러내는 시대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물론 연도는 비슷한데 이 소설은 참 놀랄 만큼 전근대적인 말이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이게 당시의 시골은 뭐 그랬다고 하는데 8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데 막 거의 머슴이 있고 뭐 이렇게 시집살이가 지금하고도 다르잖아요. 저는 그 말 한마디 시월드란 말이 너무 웃긴 것 같은데 그게 시월드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인 것 같아서 헬. 네, 무소의 뿔은 그래도 우리가 상상 가능한 공간. 여성들이 직업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아예 어쨌든 다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섹스 앤더 시티죠 거의. 네, 뭐 약간 좀 옛날이긴 하지만 이렇게 풍경도 좀 뭐 이렇게 떠올리고 그쵸. 뭐 대학로 풍경들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감독이죠. 그 너무 그러니까 이게 또 신기한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쓰고 사실 뭐 그렇게 큰 그러네. 시간적 간극은 없지만 소설이 그려내는 그 세상은 너무 달라서. 안온리님 댓글 읽으시죠. 안온리님이 숨이 턱턱 막히는데 결말은 더 고구마. 각성한 뒤로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는 은희와 아이를 인질 삼아 아내를 놔주지 않은 협작군 때문에 결국 굴종하는 삶을 선택한 채욱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채욱이가 참 안쓰러운데 후속작에서 시간이 흐른 뒤 저런 채욱이를 부동산 부자로 묘사해 성공한 삶으로 그린다는 건 과거 채욱의 무력한 선택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는 걸로 해석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차라리 서울로 간 뒤에 그 남편에게서 벗어나 모자 둘이 보란듯이 행복하게 잘 살게 됐다는 게 더 통쾌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시대 때 이야기인지라 쉽사리 이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은 확실하네요. 협작꾼이라기보다는 미친 깡패죠. 깡패죠. 네. 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결국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여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봐도 이 당시에 여성들이 그렇게 거의 뭐 노예와 같은 삶을 그것도 이제 가난한 집일수록 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경제적 독립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었나. 읽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돈을 벌려고 마음 먹어도 갈 데가 없어. 술집 뭐 그런 데밖에 없어. 그거밖에 결국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도 결국 이제 남성에게 이제 자신의 성을 팔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슬픈 옛날 이야기였다. 그러고 보니까 황진우도 참 멋있는 줄 알았는데 무책임한 게 그 어쨌든 실존적인 결단을 해서 그 국밥집에서 일하기로 했는데 멋있게 데리고 나오잖아. 그죠. 그럼 뭐 뒤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랑 살자잖아. 근데 그 여자 싫다는 거잖아.
살자고 했었나? 네, 아니 이 집에서 당장 살자고. 그날 살자고 했었어요? 이 그날 듣고 와가지고 너 이제 나랑 이제 해야 된다. 그날 그랬나? 확실해? 그날 그랬나요? 조금 뭐 그 다음날 그랬다고 하죠. 좀 거리가 있지 않나요? 편집. 자, 다음에 김경희님이 속편에 상훈이 나온다면 전 정치인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학생운동, 노동운동 했지만 겉멋과 위선으로 가득 찼던 젊은 시절을 뒤로 한 정치인이요. 젊은 시절 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권에 입성해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겉멋만 가득 차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람일지 정신 차리고 투쟁할지 모르겠지만요. 당연히 겉멋만 가득 차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겠죠. 원래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훈이가 딱 이제 딱! 586이죠. 딱 586. 나이가 네. 네, 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완전 변절한 586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또 이 아버지가 동네 유지기 때문에 그쵸. 그 지역구에서 출마하면 뭐 따놓은 당선 되죠. 아니겠습니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우 상훈이가 왜 나왔냐? 뭐 이러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럼 그 자리에서 내리 4선, 5선 이렇게 하고 이제. 자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요. 네, 지난 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정은 작가의 네. 100의 그림자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 다룰 소설은 황정은 작가의 100의 그림자인데 네. 이 책 보신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책은 그래도 꽤 비교적 최근에 나온 책이기도 하고 워낙 황정은 작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뭐 이렇게 비판 포인트인가요? 그냥 포인트예요. 그냥 포인트. 늘 이렇게 뭐 늘은 아니지만 이렇게 쭉 이제 찝어 오니까. 자,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 우리 시대를 대표할 만한 생존 작가 50명 중에서 한 편 대표죠. 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꼽힌 이유 뭐라고? 황정은 작가에 대한 정보 별로 없죠. 전 전혀 없죠. 본인보다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어릴 것 같아요. 사진 봤는데 어리신 것 같던데. 76년생이세요. 뭐야? 네. 2005년에 등단했으니까 사실 상당히 오래됐죠. 지금 20년 가까이 되죠. 그 백의 그림자는 제가 읽어보면서도 김 기자가 극혐할 만한 포인트들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지점에서 저도 좀 거부감이 들긴 했어요. 근데 황정은 작가는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소설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작품을 읽었다면 그런 감상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일부러 그렇게 좀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오그라드는 감성들이 힘들었을 텐데 그 일부러 그런 좀 분위기를 낸 측면이 있어요, 분명히. 황정은 작가는 2000년대에 이제 나타난 젊은 작가들이 우리가 김애란, 최은영 다뤘잖아요. 그 우리 앞으로 다루게 될 김금희라는 작가도 있고 상당히 어쨌든 개인적인 감성, 내면을 중시한 작가들이죠. 뭐 최유미 작가도 있었죠. 근데 황정은 작가는 그러면서 이 시대를 계속 소환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세운상가가 나오지만 세운상가가 다른 소설에도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황정은 작가의 아버님이 세운상가에서 일을 하세요. 세월호 참사, 그다음에 촛불 집회, 뭐 이런 게 계속 소설에 전면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황석영 선생도 상당히 좋아하는 지금 당대의 젊은 작가들한테 느꼈던 아쉬움이 황정은 작가한테 비로소 좀 해소가 되더라. 왜냐하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을 너무 외면한 내 감정에만 좀 치우쳐서 아쉬웠는데 황정은 작가는 비로소 그 세상을 소환해서 그 감정과 버무려서 소설이라는 세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가 가고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또 많은 팬덤을 거느리고 있고 왜냐하면 또 소설을 쓴 기간이 이렇게 짧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설에 앞서서 이 황정은 작가가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다뤘던 정찬 작가와 간접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뤘던 지지난주에 네. 정찬 작가, 정윤혁 기자 혈육이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친하다는 뜻이 아니고 2013년에 이제 그때 한참 박근혜 정권이 굉장히 이제 서슬퍼럴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현대문학이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유력한 개간지죠. 현대문학상도 있어요. 정찬 작가의 소설을 연재하기로 했다가 번복하고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 소설이 유신 시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연애 얘긴데 그게 이제 유신 시대를 묘사하는 그 과정이 상당히 뭐 정찬 작가의 특유의 그 굉장히 비판적인 그리고 2012년 대선 얘기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그러니까 정찬 작가뿐이 아니고 그 앞에 이재하 작가랑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서정인 작가의 작품까지 유신, 뭐 박정희를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뭐 정면으로 비판한 작품도 아니었는데 연재를 거부하거든요.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신문에 뭐 기사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제 현대문학이 더 욕먹었던 거는 그 직전에 서강대 이태동 교수가 박근혜 수필을 찬양을 하는 글을 썼어. 이거 되게 훌륭한 글이다. 그건 또 싫어졌어. 뭐요 이거? 뭐요? 어. 장난해? 해갖고 그해 2013년에 이 황정은 작가가 현대문학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그 상을 거부했어요. 그 사태에 항의하는 뜻에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당시에 또 화제가 됐었고 왜냐면 현대문학상 큰 상이거든요. 그게 지금도 황정은 작가 그리고 저 2014년인가 5년이죠. 그 신경숙의 표절 논란이 있을 때도 심지어 그러니까 표절 논란의 그 진앙이 창비였잖아요. 왜냐하면 그 창비에서 나온 작품이었기 때문에 창비에서 하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데 황정은 작가가 거기서 창비를 비판했어요. 되게 실망했다. 뭐 이런 대응이 뭐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직설적으로 비교적 사회적 문제 발언을 했던 작가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 굉장히 저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존재감이 굵직한 작가입니다. 길게 얘기해서 죄송해요. 본인이. 그래서 뭐 이렇게 황정은 작가를 좋아하는 분들이 팬덤이 되게 많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일단 이 백의 그림자는 이 이 황정은 작가의 되게 초기작인 건가요? 그렇죠. 이게 2010년에 나왔으니까 2005년에 등단했으니까 초기작에 속하고 첫 장편이죠. 그래서 첫 장편. 네. 그 상당히 이제 황정은 문학의 어떤 시발점이다. 그러니까 2005년에 등단했지만 이제 황정은의 세계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백의 그림자만 딱 봤을 때는 전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는. 뭔가 또 표지도 기하학적이고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감성하고. 네. 그래서 뭔지 한번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정유럽 기자가 1분 만에 네. 내용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네, 준비 시작. 무죄와 은교에 관한 막 연인이 되려는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그 둘은 세운 상가임이 확실한 종로 한복판에 아주 쇠락하고 낡은 전자상가에서 일을 하다 만났어요. 은교는 그 전파상,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를 주로 고치는 곳에서 심부름 접수를 하고 있었고, 무죄는 이 트랜스를 고치는 곳에 견습공으로 있어서 둘이 이제 서로 사랑을 키워가는데, 뭐 이를테면 되게 심심하고 재미없고 뭐 좀 무료해요. 둘의 데이트는 이런 식이에요. 둘이 이제 냉면을 먹다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여자를 향해서 가마가 참 재밌게 생겼네요. 가마는 모양이 서로 다 다르답니다. 근데 여자가 가마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가마 뭐 이러고 놀아요. 이제 이 공간에 전자상가의 공간에는 이제 공통점이 거기 이제 이 사람들과 얽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림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7초밖에 안 남았지? 저 아직 반밖에 안 했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림자 얘기 아직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 보면서 내용을 요약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용이 길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준비했어요. 준비했단 말이야. 준비한 게 왜 이러는 거죠? 잠깐만. 제가 그 그림자 얘기 뒤에 이제 그 상가가 이제 철거 중이에요. 이게 5동인데 한 동은 이미 철거가 됐고 이제 나머지 동은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지부진해서 상당히 이제 어쨌든 어수선한 달동네 같은 공간인데 소설의 끝에서는 그 둘이 성모도로 추정되는 성모도가 확실한 성으로 여행을 가서 배가 끊겨요 밤에. 그러면 후잖아. 하지만 둘이 밤길을 걸으면서 조용히 마지막 남자가 이렇게 말하면서 끝납니다. 노래할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많이 힘들었어요 읽는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평론가들이나 소설가들은 모든 종류의 소설을 다 좋아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쪽에서 되게 극찬받는 작품을 여기서 싫어하는 경우가 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은 분들에게도 많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모 소설가는 모 평론가를 쳐다도 보기 싫어하거든요. 뭐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상한 작품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상을 했다는 거는 그 평론가들이나 소설가들이 선정할 거 아니야. 그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그거를 이 수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평론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렇구나. 네. 아 지금 약간 아니 왜냐하면 저는 읽고 나서 방송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요? 저의 취향과는 너무 안 맞아서. 어떤 점이? 많은 점이. 아니 저는 신통한 얼굴. 아니 이건 제가 부족해서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런 거겠죠. 저는 소설을 다 읽었지만 그림자가 뭔지 이해를 못했고 그건 제가 독해력이 문해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다른 해설이나 평론이나 감상평을 읽어봐도 그림자라는 게 왜 필요했는지 지금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고 필요했나 뭔지 정확히 또 잘 감이 안 와요. 전 약간 이렇게 아예 판타지 뭔가 설정이 뭐 탄탄하거나 예를 들어 뭐 지옥이다 뭐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설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건 납득을 하는데 이렇게 약간 뭔가 그런 게 없는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있는 그런 판타지 어떤 리얼리즘에서 약간 벗어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현실 사회에 이제 침투하는 거를 전반적으로 좀 별로 이렇게 잘 못 받아들이겠거든요. 그래서 그림자가 거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대화에 등장을 해요. 네 그림자가 어떻고 내 그림자가 어떻고 뭐 그림자가 실제로 막 사회에서 뭐 이렇게 통용되는 어떤 개념인 것처럼 여기선 뭐 그림자가 일어선다 뭐 누구의 그림자가 어떤 사람의 뭐 상황이나 심리 상태나 뭐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예언해주거나 보여주거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설명이 저는 좀 이거 뭐 설명 없이 이해를 해야 소설을 잘 읽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설정 자체가. 제가 이제 이해한 바로는 일단 김 기자의 감상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또 익히 예상을 한 바였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소설의 두 이제 커플의 연애담이잖아요. 솔직히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커플의 감성이 일단 약간 우리 둘의 감성하고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어요. 지나치게 착하고 지나치게 일상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좀 뜬금없고 또 답답하고 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순간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감수성이 저희는 조금 특히 이제 40대로 막 접어든 거친 남자들에게는 낯선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작가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제 끌어온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림자가 이제 뭐냐면 그게 제일 중요한 설정이잖아요. 그림자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림자가 이렇게 일어나요. 그림자는 보통 바닥에 붙어 있잖아. 근데 가끔 그림자가 일어나는 경험을 해. 그러면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통용되는 규칙이 아니고 이 상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서로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무언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가 일어나면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철칙 같은 게 있어. 그 따라가면 큰일 난다. 그게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설명 없이 다가와서 좀 당혹스러운데 이 상가 안에, 그러니까 세운 상가라고 나중에 이제 뭐 여러 인터뷰나 뒤에 뭐 밝히는데 여기 저 작가의 말에도 나오잖아요. 이제 세운 상가가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세운 상가 상당히 오래된 아주 그 낙후된 옛날에는 한때 뭐 70년대 전성기가 있었지만 세운 상가가 이제 용산 전자상가가 생긴 뒤로 완전히 이제 쇠락하고 지금은 뭐 도시의 흉물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일부가 철거돼서 그 앞에 공원이 생겼죠. 근데 뒤에 건물들은 상당히 규모가 큰 채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이 지금 이 소설하고 쓸 때와 또 다르게 바뀌어갖고 막 되게 핫한 카페, 식당들도 생겼어요. 근데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이를테면 이 주인공 은교가 일하는 그 오디오 고치는 그 수리하시는 열시 아저씨라든가 아니면 뭐 무제라든가 아니면 이 둘의 친구인 또 유곤 씨가 있죠. 이들은 전부 다 그림자가 한 번씩은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 소설에 나오지 않지만 이 어쨌든 이 공간은 도시에서 버림받고 아주 낙후된 공간이 계속 철거를 이제 이미 한동을 했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곧 나가야 되고 갈 데가 근데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굉장히 그 사라져가는 직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소설의 주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오무사라는 공간이 등장하는데 오무사는 전구를 파는 곳입니다. 거기 아주 70대 할아버지가 일을 하고 계신데 되게 위태롭게 일을 해요. 왜냐하면 철거가
건물이 되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철거가 되면 이 옹무사도 없어질 것 같은데 끈질기게 이제 옮기면서, 근데 이거는 곧 없어지겠다. 왜냐하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진짜 몇십 년 된 낡은 전구들을 파는 곳이거든. 그리고 이 전구들을 아주 귀한 전구들이지만 하나씩 더 줘요. 이게 뭐 갖고 가다 깨질까봐 상당히 따뜻하게 배려하는 거죠. 이 모든 공간들이 곧 사라질, 이 도시가 용납하지 않는, 이 도시는 수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이제 밀리기 직전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또 공통점이 가난하고, 이 둘의 데이트도 되게 남루해요. 둘이 사는 공간도 추정컨대 막 하나는 옥탑방이고 하나는 되게 뭐 다세대 주택의 되게 좁은 원룸 같은 곳이고, 그리고 다들 뭐 살아온 환경들도 어려웠고 중간중간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을 무언가 도시가 이렇게 끊임없이 압박하고 뭔가 내몰고 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고 그럴 때마다 그림자가 올라온다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여기서 이 주인공들이 그러거든요. 이게 철거 슬럼이란 말이 좀 이상하다. 우리는 철거가 아직 안 돼서 살아야 되는데 철거하는 입장에서는 얘네를 곧 밀어야 되니까 얘네가 사는 그게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슬럼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어떤 당대 도시의 첨단의 이 시간이 허용할 수 없는 사람들과 공간에 대한 마지막 그 경고 그리고 압박, 그게 저는 그림자가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이 감수성이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사람들,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착하고 좀 재미없고 비현실적으로 순수하고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소설을 창조한 작가의 세계관은 지극히 착하고 진보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감성은 내가 얼른 공감을 할 수 없어도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런 소설도 상당히 이 소설이 창조한 이 세계가 매력적이다. 이 감상에 끊임없이 불편했지만 저는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정윤 기자의 말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저도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감성은 뭐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런 뭐 내용을 이제 철거되어가는 곳에 대한 이야기, 슬럼화되는 곳 안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밖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소설을 쓴다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다고 생각드는데, 저 그림자가 왜 필요한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전체 책에서 그림자에 관한 내용을 다 드러내도 충분히 이 소설에서 전할 수 있는 바를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느꼈거든요. 저는 그렇게 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전할 수가 있죠. 그림자가 없으면 오히려 그림자가 있어서 저는 더 몰입이 안 되던데. 그러니까 그림자에 막 걸려 넘어져. 이게 그거는 이제 비문학이 아니니까 뭐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적인 거 아니잖아요. 소설의 목적이. 그 없어도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설정이 뭐 독자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게 느낄 수 있지만 전 더 매력적이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어쨌든 이 그림자라는 까만 이 형체가 아주 그리고 두려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이 서서히 이렇게 우리가 마치 그 물이 이렇게 점점 차오르듯이 땅이 점점점 젖듯이 이 공간 속으로 점점점 왜냐하면 그림자가 계속 점점 자주 보이거든.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게 더 많이 올라오거든. 그런 어떤 작가의 감성이 아닌가 싶어요. 작가 맘이죠. 작가 맘이죠. 저도 뭐 제 맘인데 제 생각에는 저는 약간 계속 그거를 이해를 하려고 애쓰면서 책을 봐야 됐는데, 이해를 하면서 애쓰면서 책을 봤는데 전 끝까지 봐도 이게 왜 필요한지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독자로서 굉장히 힘들었다. 저는 제일 힘들고 불편했던 지점이 이들이 이제 한번 아까 말했던 유고은 씨랑 셋이서 술을 마시러 가는데 이 작가야 같은 데겠죠? 그 정종에 보통 그 히레사케 시키면 버거 지느러미 익혀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자꾸 북어라고 하는겨. 그 제가 찾아봤어요. 북어 지느러미를 넣은 사케도 있나? 있을 수 있나? 있죠. 맛집. 없어. 있을 수 있죠. 세운상가에서는 보고가 비싸서. 아니 그 비싼 버거도 아니에요 원래. 사케에 들어가는 게 무슨 생버거 잡아갖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 저는 그런 설정이 하나 틀리면 약간 불편해요. 그 중간에 이제 꽤 초반에 둘이 냉면 먹으러 가잖아요. 네. 저 거기 되게 좋아하는 집, 그러니까 딱 어딘지 알겠어요. 거기 유명한 냉면집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없어졌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없어졌나? 그래서 제가
없어진다고 예고하고 이제 한 2주 있으면 일주일 그러니까 임박해서 제가 혼자 가서 비빔냉면, 물냉면 2개를 먹고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맛있던 그 오래된 공간이에요. 거기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 가마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지럽고 그러니까 어떤 대화인지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어서 또 해? 가마 말인데요 하고 내가 말했다. 10명을 세워두고 그러니까 왜냐면 맹월되게 되니까 자기에게 가마가 있는지 아는 사람하고 물어보면 몇이나 손을 들까요? 그러니까 하고 무제씨가 선배가 무제씨 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앞에 가마가 이쁘네요.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럴까요? 있었어요. 네. 이건 한참 앞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게 남자는 냉면을 먹고 여자는 갈비탕을 먹는데 뭐 여자가 이렇게 먹다 고개를 숙였나봐요. 근데 가마가 쌍가마인가 봐. 그래서 뭐 남자가 여자한테 너 가마 참 재밌게 생겼다. 뭐 그런 대화가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제가 이제 여성 역할을 은교 역할을 해볼게요. 은교가 약간 좀 이제 반끈한 아니 거죠. 근데 가마가 말인데요. 10명을 세워놓고 자기 가마가 있는지 아는 사람하고 물어보면 몇 명이나 손 들까요? 1명이나 2명쯤 손을 들지 않을지 모르죠. 전부 손을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 그럼 가마가 있는지 아는 사람 중에서 자기 가마를 유심히 본 적 있는 사람하고 물어보면 몇 명이나 손을 들까요? 글쎄요. 무제씨 나는 가마는 그냥 가마라고 생각했지 거기에 모양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마는 가마지만 도무지 가마는 아닌 가마인가요? 뭔 말이요? 해보세요. 가마. 이상하네요. 가마. 가마라고 할수록 가마가 그 가마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마가 말이죠. 예. 전부 다르게 생겼대요. 가마가 언젠가 책에서 봤는데 사람마다 가마가 다르게 생겼대요. 그렇대요. 그런데 전부 그걸 가마라고 부르니까 편리하긴 해도 가마의 처지를 보면 상당히 폭력적인 거죠. 가마의 처지요? 가마 입장에서 가마의 처지를 보자면 뭐야 저 가마란 녀석은 애초에 나랑은 닮은 구석이 없는데 하고 그러니까 자꾸 말할수록 들켜서 이상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가요? 가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어렵다. 힘들어요. 어렵죠. 가마. 그대로 계속 가마. 그러니까 이게 뭐 감성도 감성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뭐 원래 단어를 여러 번 계속 얘기하면 그 단어로부터 약간 좀 그 단어 익숙하지 낯설어지는 경험 뭐 이런 거 뭐 언어학 해석학 뭐 그런 뭐 프랑스 그 시간 많은 철학자들이 하는 해석학 뭐 그런 데서 많이 뭐 해체주의 뭐 그런 옛날에 이제 대학생 때 배웠던 기억도 나고 그냥 그런 생각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폭력성인 거잖아요. 가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슬럼화돼가는 그러니까 슬럼이라고 사람들이 세운상가를 이렇게 딱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에 대한 폭력성을 이제 뭐 보여주는 거라고 뭐 평론에서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저는 맞아. 맞아. 그런 대화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되게 명문장으로 막 뽑은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좀 그 뒤에 보면 둘이 이제 비슷한 동네에 사는지 이제 은교네 집에 정전이 돼서 그 장면이 이제 약간 저 우리 컵게 먹는 거? 약간 한강 네. 나도 그 생각 들었는데 그 제목이 뭐였지? 작별하지 않는다. 작별하지 않는다의 집에 에어컨 안 틀고 계속 집에 있는 거. 뭐 그런 장면하고 비슷했는데 그러니까 설거지하다 정전이 돼서 깜깜해졌는데 약간 그러면 내가 이제 유리컵을 씻다가 깜깜해졌으니까 이제 이거 어디다 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싱크대에 놓으면 되잖아. 근데 이제 그걸 깨요. 뭐 어떻게 결국 깨. 그래서 내 앞에 이제 유리 파편이 있을 테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조금씩 치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또 결국 피투성이가 돼요. 발을 배. 그래갖고 이렇게 방 문턱이 엎어져서 한참 엎드려 있어.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그 남자가 근처에 사는지 같이 정전이 돼서 이제 전화가 와갖고 거기도 정전인가요? 그래서 네 어두워요 여기도. 근데 이렇게 이런 대화예요. 이제 약간 울먹였나 봐. 남자가 말해요. 왜 울어요? 여자가 안 우는데요? 남자가 우는데요? 내버려 두세요. 무서워요? 네 바보 같아요. 바보 아닌데요? 바보예요. 뭐 정렬 기자랑 나랑 싸울 때 아닌데요? 막 이런 거잖아. 약간 이런 건 조금 읽다가 턱턱 막혔어요. 전 기본적으로 남자 캐릭터가 끝까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었어요. 무제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남자가 좀 예를 들어서 여자애랑 얘기를 하는데
소년 무죄, 그러니까 본인의 이야기를 그러면 길 것 같으니까 좀 전화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 자 그런데 자, 요거를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요 리포트를 이유민 기자가 했는데 이유민 기자는 법조 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설팀이 아닌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희가 작년 5월부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기획을 한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듣고 이유민 기자가 문창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설을 좋아하는데 특히 황정은 작가 팬인가 봐요. 이 기획에서 내가 황정은 편을 하고 싶다는 거를 차마 본인이 막내 기자라서 와서 말은 못하고 여기저기 이제 막 흘려갖고 기가 결국 우리 팀으로 들어왔어. 근데 황정은은 이미 그때 저희가 간접적으로 창비를 통해서 섭외를 했는데 거절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정은은 안 한단다. 근데 이유민 기자가 혹시 네가 섭외가 되면 네가 이걸 해라. 황정은 편만. 그래갖고 황정은이 아니고 이유민 기자가 그 전에 뭐 황정은 작가랑 뭐 몇 번 이렇게 팬으로서 만난 적도 있나 봐요. 뭐 이렇게 책 사인도 받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래서 모든 자기의 팬심을 담아서 밤새 한바닥 섭외 메일을 써서 정말 정성스럽게 그래서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성덕이 됐다는 뭐 그런 기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랑 정혁 기자랑 둘 다 읽고 나서 뭐지 약간 좀 갸우뚱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이서 방송했다가는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좋게 읽은 분 입장을 한번 거의 들어보려고. 뭐 황정은 세계에 빠져 사시는 분. 그러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법조 기자가 바빠서. 네 선배. 요 바쁘시죠? 지금 아니요. 실내지 나와서 받으세요. 아 네네네. 기자실에서 후탄탄 나. 어디야? 네 선배. 어디야? 아 네 저 지금 기자실에 있었어요. 어디 기자실? 그 직업이요. 지금에 아 네. 바쁜데 갑자기 죄송하고 직원 기자실에 아니, 기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거든요. 문화부 기자 모드로 잠깐 바뀌어줄 수 있어요? 네, 지금 온도차가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갑자기 훈훈한 성덕 문화부 기자 입장으로. 네, 진짜, 네. 아니 근데 마음을 다잡겠습니다. 네. 저 모드 변화를 해주시고 자 네. 그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를 담당해서 리포트를 했는데 네. 예. 이거 본인이 하겠다고 했다면서? 네, 맞아요. 원래 좋아했던 작가였던가? 네, 너무 좋아했습니다. 너무 그렇구나. 좋아하고 지금도 좋아하고 또 네, 할 예정. 좋아해왔었고 네. 앞으로 네. 좋아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아할 예정이고. 우리 좀 책 네. 읽어주는 기자들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걸 다루게 됐어요. 네,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심진경 교수님 나오시는 편도 봤어요. 심준경 교수님 수업을 들어서 그날 되게 네. 반가워했대요. 그렇구나. 근데 네. 지금 녹화 중인데 네. 이게 정혁 혹시 이거 기자랑- 생방은 아니죠? 생방 아니야 녹화예요. 네. 지금 네. 정혁 기자랑 나랑 둘 다 백의 그림자 읽었는데 네. 도통 아 진짜요? 어. 저 진짜 좀 이해 안 돼요. 나 어떻게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해가 안 돼. 자 그래서 일단 네. 구독자들이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네, 네. 이 백의 그림자라는 작품이 어떤 매력적인 매력 포인트 이런 부분이 좀 좋은 소설이다. 얘기 좀 할 수 있나? 매력 포인트. 어떤 부분이 좋다 이 소설은? 매력 포인트란 단어가 지금 이유민 기자한테 너무 하찮은 거야. 이 엄청난 소설을 갖다가, 그지? 매력 포인트. 근데 그치? 왜 좋냐라고 딱 물어보면 너무 추상적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설이 네네네. 아주 좋은 이유를 설명을 좀 쉽게 해주세요. 소설이 아주 좋은 이유요. 예. 이 소설 백의 네. 그림자. 일단 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음.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 비인간적인 사회인데 거기서 살아가는 그 인물들의 뭐 대화나 뭐 그런 태도 같은 걸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점이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그냥 좀 계속해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되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냥 독자가 계속 생각해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거를 보여줌으로써 네, 또 그게 잔잔하게 감동이 오고 또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되게 저 나름대로의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거는 산문으로
소설로 쓰여졌지만 되게 운문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 그러니까 같다. 예, 소설 한 편이 결국 시처럼 쓰여졌고, 근데 저는 그게 뭔가 문학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딱 경계 짓지 않고 여러 장르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작법으로 쓰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작가도 만났을 때 본인은 노래하듯이 책을 쓰고 싶었다고 했고, 그렇게 계속 노래를 생각하면서 그 소설 한 편을 완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도 되게 표현 하나하나에 리듬감이 살아있고, 또 황정은 특유의 그런, 그게 이제 그 저는 그 표현을 썩 좋아하진 않지만 뭐 황정은 채, 황정은 풍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문장 하나하나에 리듬감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되게 선배가 말씀하시는 뭐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 마지막에나 이런 데도 이제 노래할까요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기본적으로 이거를 다 노래하듯이 노래 가사 네, 쓰듯이 맞아요. 시 쓰듯이 네. 쓰려고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화도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권커니 잡거니 쿵짝 이렇게 오고 네, 갔다고 또 봐야 되는 비하는 거죠. 거지 마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유민 기자가 지적한 네. 그런 이 소설의 미덕을 내가 방금 얘기했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내가 약간 좀 아쉬운 점은,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착한 두 커플이 네. 이 대화가 물론 이게 이제 나온 지 10년이 넘었지만 네. 우리 같은 연배의 남자 독자들이 조금 낯간지러울 수 있단 말이야. 그 커플의 대화가.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네. 세상이 너무 착하고, 네. 그러니까 그 감수성이 쉽사리 녹아들 수 없는 이제 김 기자 같이 철벽을 치는 독자도 있고. 네. 아니 저희 막 읽으면서 욕하더라고. 진짜요? 아니야 그 이건 정도였어요? 아니 아니, 이거 뭐 하면 소설을 욕한 게 아니고 이제 네네. 무죄를 욕하는 거지. 무죄는 내가 좀 욕할 부분이 있어. 야 이 새끼야 막. 여자한테 네. 그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랄까 그 세계로 네. 진입하는데 너무 좀 아쉬운 점도 있지 않을까? 진입 장벽이 좀 있다. 평소에는 그렇게 대화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아 유민 기자 그렇게 대화합니까? 근데 충분히 전 그렇게 대화할 수 아, 있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그게 죄송합니다. 저는 뭐 자기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저는 그 두 사람이 착하다는 거에 사실 그렇게 동의하지 않아서 뭐 하는 네. 거예요? 착하다는 거야. 아 착하다. 그래 네, 무죄 네. 나쁜 놈이라니까. 무죄 왜 나빠? 그러니까 그 두 명이 착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그 힘들고 가난한 상황에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맞지만 착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분명히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무죄만 해도 뭐 가마 같은 얘기를 하면서 가마가 그렇게 모두가 가마가 다른데 그렇게 가마라고 퉁치는, 그러니까 뭔가 획일화된 사회에 대해서 되게 분노를 하고 있고, 또 뭐 슬럼. 네, 슬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다가 이제 그라데이션 분노처럼 이제 점점 말을 하면서 분노가 이제 느껴지고, 그런 게 이제 대화하면서 꾹꾹 누르듯이 말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이제 정말 직접적으로 뭐 뭔가를 사회에 직접적으로 맞서고 이러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착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그런 부조리나 이런 거를 알면서 그걸 인지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인지하면서도 어쨌든 지금 살아가는 이 일상은 좀 살아내면서 이거를 그치. 마음에 담으면서 어떻게든 바꿔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보통의 얘기고 보통의 대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이해를 못했던 게 뭐가 있냐면 네네. 이 그림자라는 장치가 있잖아. 네네. 이게 꼭 필요했던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 예를 들어 나는 아. 내가 봤을 때는 이 소설에서 그림자에 대한 내용을 내가 읽었을 때는 나는 네. 다 이제 탈거를 해도
네. 충분히 이제 이야기로서 될 것 같은데 그 그림자라는 이야기 꼭 필요했었던 이유, 지금 이 역할 같은 게 이유는 뭐였지? 이제 절망적인 탄식. 아, 이 새끼 어디까지 읽은 건 맞나 이 새끼 뭐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선배. 제가 방금 탄식했나요? 아니에요. 기본이 안 되는 반말마의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림자가 꼭 이 필요했을까? 무식한 독자에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그림자가 꼭 이게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중요한 장치인데 네. 내가 이걸 놓친다는 게 너무 좀 내가 너무 그 문해력이 딸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 약간 판타지 요소인 거잖아. 실제로 없는 거니까. 그쵸. 이게 이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 그러니까 나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그림자 길게 얘기했는데 네. 이게 이제 어쨌든 작가의 감성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아까 착하다고 표현했지만 이제 그렇게 분노를 하는 소시민들 하지만 뭐 별다른 저항을 못하고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사람들이잖아. 네. 그 사람들을 향해 잠식해오는 이 폭력적인 세상. 네. 그게 이제 그림자가 일어서는 순간들로 이렇게 문학적으로 함축을 했다고 나는 봤어. 네. 그리고 이제 그림자가 갈수록 자주 솟구치고 네. 또 이제 세상 사람들 다 그림자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 세운상가에 있는 그 이웃들, 그 네. 친구들 그림자만 그렇게 되잖아. 그리고 서로 그걸 다 알고 있고. 그쵸. 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침투의 경고 내지는 네.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이거를 어두운 이미지의 그림자로 형상을 했다고 난 봤는데 네. 이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비슷하게 읽었습니다. 음. 그리고 뭐 절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분노 이런 그 한계에 다다른 그런 순간들에 이제 그림자가 일어서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 뭔가 문학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 뭐 줄거리로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말할 수도 있지만 표현이나 그런 뭔가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또 주인공들이 하고 싶은 말을 혹은 뭐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거기 소설 안에서 그림자가 효과적으로 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호불호에 따라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런 거. 저는 너무 직관적으로 쓰여진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나랑 약간 반대로. 루포식으로 쓰여진 소설을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뭐 예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사실 저는 이 베개 그림자에서 그 그림자라는 걸 통해서 그런 뭐 화라든지 단념, 뭐 절망, 그런 분노 이런 단어를 말하지 않고도 그 그림자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승화해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읽는 이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림자가 또 그 상황에 처한 그 역할, 그 사람의 캐릭터의 속마음에 있는 분노나 절망 같은 거를 형상화한 거라고 보면 좀 다시 읽힐 수도 있을까나? 왜냐하면 다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짧으니까 소설이. 네. 사실 길지 않아가지고. 이 기자는 이거 몇 번 봤어요? 장편이라기엔 좀 중편 정도. 저는 되게 여러 번 보긴 했어요.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지금 근무 중이니까 내가 길게는 못 물어보겠는데 네네. 짧게 한 두세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나는 개인적으로 무제가 굉장히 별로였단 말이죠. 네. 왜 별로였냐면 네. 애가 그 본인의 행동 거지는 굉장히 서툴러. 네. 예를 들어 3만 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여친과 데이트해서 이제 고장 내먹는 그런 정말 사상 초유의 정말 세상을 서툴게 살아가는 친구인데. 네. 따뜻한 거 먹고 싶다니까 빨리 구해온 거 아니요? 아니 그냥 대중교통 타고 하면 되잖아. 아무튼 근데 여자한테는 엄청 맨스플레인을 해요. 그 뭐 빚이라는 게 어떻고 뭐 가마라는 게 어떻고 이건 뭐 그렇다 쳐도 뭐 행성의 종류는 항성이 있고 뭐 행성이 있고 뭐 이거 자전을 하고 뭐 공전을 하고 조개의 종류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뭐 닭튀김도 이건 무슨 부위고 여자한테 계속 설명을 하면서 이게 네. 난 그게 읽으면서 좀 불편했거든.
아, 약간 맨스플레이 하는 것 같고 좀 약간 얘가 네. 여자애 앞에서 이렇게 좀 뭐 있는 척 하려고 하는 건지 왜 이러는 건지 네. 근데 이게 무죄가 이렇게 이 은교한테 이렇게 막 네. 설명을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는 거를 어떻게 좀 읽었어요? 이 기자는? 저는 네. 그냥 대화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은교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그 선배가 느끼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은교라는 캐릭터가 되게 과묵하고 또 생각이 많은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은교한테 하나씩 자꾸 이렇게 던져주는 그 생각할 거리들을 하나씩 던져주고 은교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군요 하면서 받아치면서 이게 뭔가 노래처럼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대화가 이어지는 그렇게 되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대화 자체가. 그래서 그러니까 일방적인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가 한번 받아치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점점점 그게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 그러고 그 3만 원, 3만 원짜리 차는 그거 너무 아까 귀엽지 그냥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무죄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사랑을 했는데 이제 무죄가 처한 상황에서는 그 3만 원짜리 차를 사서 그 사람을 어디론가 먼 곳으로 조금이나 먼 곳으로 가서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게 그 최선의 방식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난 너무 그래서 좋던데 그거. 좋았어요. 나는 막 속 터지던데. 아니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으면 네. 빨리 렌트를 해 차라리. 지금 아니 조개탕이 3만 원 넘겠다. 가서 먹은 조개탕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원 입장에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아니 가서 조개탕을 먹잖아. 얼마나 둘이 가서 절박해. 송모도에 가서 조개탕을 먹으면 조개탕에 소주 한 병이면 3만 원 나오거든요. 나 더 나와요 요즘. 너 3만 원짜리 차가 있어요? 3만 원짜리. 그렇구나. 지금 어. 저희가 뭐 이렇게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보통의 방식으로 이제 사랑을 하지만 사실 뭐 세상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사랑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3만 원짜리 차가 누군가한테는 좀 없어 보이고 아니 없어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게 문제야. 그건 참 그 예산 안에서 잘못된 선택이야. 너무 무시한다, 그지? 아니 그런 게 아니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예산이 3만 원이면 그걸로 중고차를 사가지고 고장 낼 게 아니라. 아니 사랑을 그렇게 합리적인 잣대로 계속 평가를 하면 어떡해요? 아니,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이 터져서 그래. 아니, 별로라며 남자가. 아니 당연하지. 여자애를 좋아하는 여자를 데리고 속모도에 가지고 차 고장나서 그거는 배가 끊겨서 못 오는 결과적인 거고 그렇게 될 줄 알았나 무죄도.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해. 가혹해. 착한 사람한테. 아니 저렇게 쓰레기로 만들면 어떡해. 아니 일단 이건 넘어가고 우리끼리 그래요. 얘기하면 되고. 네. 아무튼 네네. 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은데 사실 이용 기자랑 되게 길게 얘기를 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 네, 저도 사실 나가고 싶었는데 근무 때문에 그러니까 근무 중이라서 여건이 네. 자 마지막 두 개만 물어보고 나 네네. 끊을게요. 자 짧은 네. 거 이 책이 사실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겠나? 어떤 분들에게 추천한다? 뭐 모두에게 에브리바디 전 세계 인류 다 말고 뭔가 이런 네. 분에게 좀 더 다가올 것 같다 이런 게 있는지. 베개 그림자요. 진짜 모든 분들 아이 예상했다. 전 인류. 전 인류. 이거 왜 안 근데 읽으셨어요? 사실 어. 저는 그러니까 그 베개 그림자를 포함해서 이제 황정원 작가의 소설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당연하지. 책 많이 팔았잖아. 네, 뭐 소설가가 뽑은 최고의 소설 이런 거에 늘 2위로 뽑히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예전에 한강 작가의 그 채식주의자 번역해서 그 맨부커상 받았던 데보라 스미스 씨도 황정원 작가 그 작품 베개 그림자 꼭 번역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요. 실제로 뭐 지필도
번역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음. 그래서 이거는 단지 한국적인 감성을 넣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통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포인트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냥 그런 예술성 플러스 계속 그냥 그 너무 직관적이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번씩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생충 같이 전 세계에 통화할 수 있는 이야기다. 기생충이 왜 나와? 기생충 아니 그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네. 똑같이 네. 나 지금 유민이의 답답함을 좀 이해를 하겠어. 유민아 미안해 이런 선배라 미안해. 아니에요. 그래도 읽은 선배가 몇 없잖아. 보편성은 다 기생충이요? 아니 예를 예상치 들어서 못한 그 아니 예를 들어서 작품이 나와가지고, 아예 한 네. 얘기가 인간과의 가난과 그 슬럼에 대한 이야기인데 됐고요. 빨리 다음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전 세계 60억인가요? 60억 많이 늘었어요. 60억 인류에게 다 추천한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황정은 작가의 예를 들어 베개의 시선이래. 되게 그림자. 베개 그림자를 읽고 지금 저같이 네. 아 황정은 나랑 안 맞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아 있죠. 그런 예, 그럴 수 분들에게 있죠. 네. 아니다. 당신에게 기회가 더 있다. 황정은의 땡땡땡을 추천한다. 한 번에 더 기회를 땡땡땡. 한 번에 더 기회를 준다면 그러니까 이건 다른 네가 작품. 반하지 않고 못 베길 걸. 다른 작품 어. 말씀하시는 거죠. 어. 아, 또 전부 다라고 할 거지. 꺼져. 전부 다라고 하면 진짜 아니요. 전부 진짜 혼난다. 아니. 기사 그따위로 써라. 저는 음. 되게 많은 것들이 지금 떠오르는데 너무 고르기 힘든가 봐. 근데 저는 그 계속해 보겠습니다라는 작품도 참 그건 좋았어서 뭐지? 계속해 그 단편이에요, 아니면 장편이에요? 장편인데요. 장편 계속해 보겠습니다. 장편 계속해 보겠습니다랑 단편 중에서는 향유엔 맹금류라는 작품을 추천드립니다. 무슨 맹금류? 향유엔 맹금류요. 향료엔 맹금류? 네네. 향료에는 역시 맹금류죠, 이거야? 상류, 그 뭐 하류, 상류 이렇게 아, 할 때, 어우. 네, 상류에 맹금류, 네. 그러니까 네. 강에 상류엔 맹금류가 살고 뭐 그런 네, 건가 봐요. 뭐 그런, 네, 오케이. 네. 알겠어. 여러분, 그럼 무슨 단편집 이름이 뭐야? 그럼 이게 뭐 어디 실려 있는지 아나? 모르면 내가 그냥 띄워줄게 자막으로. 상류의 맹금류는 여러 책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 아마 2014년도인가 그 젊은 작가상 그 수상작 수록집에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느 단편이었죠? 제가 알아서 검색해서 네. 제가 검색해서 알아 띄우겠습니다. 아무튼 장편은 계속해 보지 뭐. 계속해 보겠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계속해 보겠습니다. 네. 강육천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연년세세도 참 좋습니다. 연년세세. 아니 네. 그 연년세세는 그거 아닌가? 너의 이름은 그 OST 이름이 맞죠? 전전전 생각 그거는? 죄송합니다. 누가 따라한 거야? 그 좋아. 전전전세 좋아. 아니 웃는 남자 네네. 안 좋아해? 난 그거 좋던데. 우는 남자. 웃는 남자. 우는 남자 너무 좋죠. 너무 네. 좋은 게 왜 이렇게 많니? 디디의 우산. 저는 진짜 너무 그 황정은 작가에 있어서만큼은 좀 하루 왠쟁이 얘기할 수 있겠구만. 네, 그러니까 약간 너무 제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건 감안해 주십시오. 그래도 네. 계속해 보겠습니다는 계속 추천한다. 네, 계속해 보겠습니다는 제가 그러니까 황정은 작가 작품을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추천을 했는데 오. 다 반응이 좋았어? 그래도 호불호가 덜 갈렸던 작품 같아요. 끊어. 네. 잠깐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만났는데 어땠어요? 너무 좋았죠. 실망 안 했어? 네, 전혀 실망하지 좋아하는 사람 실제로 만나면 좀 실망할 수도 있잖아. 근데 너무 진짜 전날까지 그리고 그 만나러 가는 길까지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았고 역시. 커질 것 같았어. 진짜 터질 것 같았고 막 이날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가? 기자가 되었다. 되었는가? 성덕의 마음이죠. 왜냐면 자, 바로 그 직전에 만났을 때가 음. 2016년쯤에 제가 이제
원시 준비하면서 힘들어가지고 황정은 작가 찾아간 아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힘들었어. 그냥? 그 이제 북토크 이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럼 가서 뭐라 그랬어? 찾아가서 이제 그 북토크 끝날 때 기다렸다가 뭐 작가님 제가 그냥 푸념했었어요. 그때도 그냥 제가 작가님 너무 좋아하고 책 읽으면서 많이 위로받고 힘도 내고 있는데 요즘 근데 좀 힘이 들긴 하다. 좀 자꾸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잘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작가님이 그때 이제 제 다이어리에 뭐 이유미님 지치시지 말기를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 그 황정은 작가 섭외를 할 때 그 메일에 그런 얘기를 막 적었었어요. 어떻게 거절하냐? 근데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때 좀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그걸 기억하고 계셨고 근데 그때 이후로 어쨌든 제가 한동안 못 뵈다가 이제 누가 친한 줄 알겠어. 기자가 되어서 보러 그러니까.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박. 너무 심장이 진짜 너무 떨리고 지금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또 떨리는데 그렇구나. 근데 만났는데 인터뷰 해주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서 사실 방송 리포트가 너무 그 짧았어. 저희 9시 뉴스 중에서는 상당히 긴 분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아. 어떤 부분을 넣어야 할지 되게 고민이 많이 됐고 그걸 제가 아우 이 말도 넣고 싶고 저 말도 넣고 싶다. 시사기획 찬으로 1시간 틀어도 괜찮았을 어머 것 같아요. 항정운으로 황정훈으로. 이 양반 보소.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유민 기자를 모시면 정말 더 좋았겠지만 그쵸. 본인이 거부했어요? 왜냐면 임종민 선배한테 혼나. 임종민 선배가 김용 선배가 뭐라 하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다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울지방검 검찰청 기자실에 가서 다시 취재를 해야 된다. 근데 아까 전화 처음 받을 때랑 지금이랑 텐션이 완전 달라. 이제 뭐 그쵸. 밥 먹을 시간이니까. 진짜. 너무 네. 아쉽다, 민아. 요즘- 나가는 것도 음. 좀 고민이 됐던 게 일단 그 법조팀 일도 일인데 제가 나가서 또 말을 했다가 괜히 작품에 누가 되거나 뭐 우리도 하는데 뭐. 아니야, 우리가 지금 더 누를 끼치고 있어. 특히 내가 지금 엄청 누를 끼치고 있어. 진짜요? 무죄는 맨스플레이너라. 나 이런 거. 그러니까 나와서 요걸 좀 디펜스를 해줬어야지. 나 혼자 그럼 여기서 막 활개치고 막 개판 치고 있을게 큰일 그러면. 났다 이거. 네, 선배님. 황정은한테 너무- 보낼 거다 이거. 네, 너무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아무튼 너 이제 네. 빨리 밥 먹고 다시 오후에 또 네. 취재하기 있어서 법조의 세계로. 그러니까 다시 법조의 세계로 돌아가세요. 네. 고생했습니다. 온도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전화 연결해도 해줘서 너무 고마워. 아니에요, 선배. 그래,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도 안녕 인사 좀 해줘. 네, 선배. 안녕 해주세요 지금. 안녕 할까요? 많이 편한 대로 해줘. 인사 좀 해줘요. 안녕. 그래, 고생했어.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여기 김 기자가 읽다가 진짜 이렇게 써. 이 부분 좀 읽어주세요. 이 부분 진짜 나도 좀 그랬어. 이제 이유민 기자와 그러니까 이유민 기자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엄청 많이 계시다. 많죠. 아시겠죠? 나 같은 사람도 있다. 뭐냐면 좀 이상하긴 해. 은교 씨 왜 울어요? 안 우는데요? 우는데요? 내버려 두세요. 무서워요? 네. 아까 얘기한 거기. 바보 같아요? 바보 아닌데요? 바보예요. 무재 씨, 네. 끊지 말아요. 안 끊어요. 노래할까요? 해주세요. 무슨 노래 할까요? 구두 발자국. 은교 씨, 그건 뭔가요? 하얀 눈 위에 구두 발자국. 바둑이와 같이 간 구두 발자국. 누가 새벽에 떠나갔나? 안 되겠어요. 왜요? 목이 매서요. 이것도 매나요? 새벽에 떠나는데 바둑이만 같이 갔다고 하고 발자국만 남았다고 하고. 그럼 됐어요. 그렇죠? 다 불러놓고 다른 곳으로 할게요. 좀 힘들었고요. 전 무죄가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 다 좋게 볼 수 있는데 저같이 일단 한 번 딱 이렇게 삔또가 나가면 삐딱하게 보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독자야. 자기 무죄가 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면서 무죄의 부모는 개연적으로 빚을 집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부모님 빚을 진다는 얘기를 해요. 개연이요? 필연이라고 해도 좋고요. 빚을 지는 게 어떻게 필연이 되나요? 라고 여자가 물어봐. 그럴 수 있죠.
뭐 주택담보대 다 갚으면 뭐 빚이 없을 수도 있잖아 부모님이. 그랬더니 빚을 지지 않고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그랬더니 그런 거 없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라고 여자가 물어보니까 글쎄요라고 무죄가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빚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 자칭하고 다니는 사람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조금 난폭하게 말하자면 누구의 배도 빌리지 않고 어느 날 숲속에서 솟아나 공산품이라고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알몸으로 사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자신은 아무래도 빚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뻔뻔한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우 뻘쭘해. 저는 이건 약간 시비 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빚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뭐 다 빚을 지지. 근데 빚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야 너 이 나라에 지금 네가 태어난 거 자체가 이 나라에 네가 빚을 진 거야. 네가 지금 밥 먹는 것도 농민들에게 빚을 진 거야. 난 빚 없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확 틀어버려 사람을 되게 뻘쭘하게 만드는. 그 얘기가 아닌데. 그 얘기 아니잖아요. 다른 맥락 얘기인데. 내가 갑자기 통장 잔고 얘기한 건데. 통장 얘기 그 돈 얘기를 왜냐면 그 돈 얘기도 자기가 했어. 부모님 빚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여자친구가 그거를 빚 안 지고 사람도 있는데요라고 하니까 갑자기 공산품 얘기를 하고 막 좀 약간 이건 시비 거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윤 기자 어땠습니까? 좀 뭐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았지만 아니 거기부터 좀 딱 대화가 좀 튄다. 여기까지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바로 다음에 가마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일 그게 좀 사소한 건데요. 이게 성모도 가게 되는 계기가 둘이 이제 주말에 데이트를 하는데 그 무제네 옥탑방 집으로 가요. 무제가 데려가서 이제 메밀국수를 해주겠다. 그래갖고 장도 보고 해서 되게 정성스럽게 해줘. 무제는 나름 자기가 생각해 보세요. 그 이제 막 연인이 될 법한 여성을 자기 집에 데려와서 처음으로 해주는데 얼마나 뭐 본인이 좀 성의 있게 했겠어. 근데 은교가 먹고 화를 내. 전 이런 거 말고 따뜻한 거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모도를 가는 거예요. 조개탕 따뜻하고 먹으려고. 맑은 거 먹으러. 근데 여자애는 분명히 메밀국수 먹으러 가자고 했을 때 분명히 아무 말 않고 따라갔거든. 부드러운 메밀면에 매콤한 양념과 각종 고명 듬뿍 얹어내니 집 나간 입맛이 제발로 돌아오게 한다는 비빔막국수부터 맑고 개운한 육수 가득 부어내 더위에도 끄떡없을 것만 같은 물막국수까지 맑아요. 씩 받아들면 팍 빠지는 손놀림. 와, 새빨간 양념과 부드럽고 고소한 면이 하나 되도록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나면 입속으로 직행. 양손으로 먹어야죠 이제. 씹을수록 메밀 향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면은 기본. 개운한 국물로 완벽한 마무리. 정말 맛있어요. 생각보다 너무 찬 거야. 얼음 이렇게 찰 줄 몰랐던 거야. 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 막 면이 너무 찬 거야. 근데 메밀은 원래 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고 나서 얘기하지 말고 먹기 전에 말하면 제일 좋을 거고 먹어도 생각보다 너무 차다. 그러면 다음에 그냥 따뜻한 거 먹으러 가죠. 이렇게 아니, 얘기하면 근데 좋을 텐데. 이거를 뭐 한마디 칭찬도 없이 저 어. 이런 거 말고요. 따뜻한 거 먹고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이 무죄한테 당한 걸 한 방에 지금 복수하는 건가? 닭 얘기도 전 좀 너무 닭 시퀀스도 좀 그랬던 게 많이 먹어요. 은교씨 많이 먹어요. 닭 많이 먹어요. 먹고 있어요. 목 먹을 사람, 닭 목 이렇게 뜯어먹는 거. 나는 목 안 먹어요. 무재 씨가 내가 먹어볼까요? 하면서 이제 오독오독 하면서 먹어. 은교 씨가 무슨 맛인가요? 전 여기까지만 해도 되게 로맨틱했어요. 왜냐면 닭 목 잘 안 먹잖아. 근데 이게 좋아하는 여자가 안 먹으니 내가 먹는 거야. 그냥 넌 다리 먹어. 내가 목 먹을게. 무슨 맛이에요? 여자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닭 맛이네요. 라고 하니까 목 맛이 아니고요. 라고 얘기를 해. 여자가 목맛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은교 씨 목맛은 무슨 맛인가요?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납 그래. 납? 그랬더니 왜냐하면 무죄가 목이란 무겁고 필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양한 것을 삼키려면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다른 맛이 나지 않을까 싶고 무겁고 필요하다면 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군요. 먹는데 미안해요. 아니에요. 이게 저 같은 이 척박한 감성의 소유자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많이 촉박하시네. 제가 많이 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기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무너진 거죠. 내가 무너졌어. 아니 그래서 무죄가 저는 이제 갑자기 은교의 이 무례함에 이제 약간 열받았다가 무죄가 이제 따뜻한 거 좋아 딱 기다려 내 따뜻한 거 먹여준다잉 이러고 이제 어느 날 나와 그랬는데 차가 있잖아. 차가 있는데 막 은교가 봐도 너무 재미있을 만큼 낡은 거야. 이거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3만 원 아무리 중고차라도 3만 원이 가능한 실화입니까? 일단 보험료가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 원 최소 100만 원. 보험 안 받아주지 않을까요 이런 차는? 안 받아주죠. 응. 그러면 보험 나중에 얼마 차지 뭐. 타차 가야 하면 근데 보험 가입 안 하면 이제 안 되는데 보이면 벌금 내는데. 이게 좀 조개탕이 3만 원이라고 가서 성모도 가서 얘네가 조개탕을 먹어. 그 되게 다양한 조개가 들어있는 조개탕을 먹어. 요즘에 조개탕 여러분 성모도 가서 먹으면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렇게 해요. 요새는 그리고 막 차 배에 실어서 가잖아요. 요새는 다 그냥 간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가 이제 뭐 배가 끊겨서 3만 원짜리 차를 사지 말고 차라리 렌트를 하거나 친구 차를 빌리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아니, 성모도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해서 가요? 대중교통을 못 이용하나? 안 돼. 그리고 이제 또 딱 차 하고 싶었나 보지. 그럼 노량진 시장 딱 뭔가 좀 자기 예산 안에서 행동해야 할 거 아니야. 예산 안에서 3만 원짜리 차 샀잖아. 그래서 결국 엔진 다 해먹었잖아. 그거 아니, 나중에 그건 돌발 상황이고. 그거 저는 보면서 식물들의 사생활이 생각났어요. 생물들의 사생활에서 기름 넣었는데 으아 달렸다가 멈추고 보니까 그 집 앞인 거잖아. 그거는 왜? 작가들이 너무 편하게 설정을 써먹은 게 아닌가. 이거는 저는 되게 귀여웠는데 되게 뭔가 따스한 장면. 뭐가 따스해? 그거 나중에 레카차에서 끌고 가면 레카 비용이 30만 원이에요.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상치 못한 일이고. 성모도면은 레카차가 배 타고 와야 돼가지고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냥 두고 와야지 뭐. 3만 원인데 그냥. 그러면은 그것도 죄야. 그거 아시죠 여러분? 차 그냥 갖다 놓고 하면 성모도는 카센터가 없을까요? 그거 카센터 가면 수리 비용이 더 들어. 3만 원 갖고 택도 그러니까 없어. 이게 이제 공인만 10만 원 넘어요. 더러운 어른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더러운 마음이라니. 동심 같은 이 사랑의 설렘과 조급함을 너무 재단하는 것 같아. 합리성의 잣대로. 아니 이거 당장 따뜻한 거 먹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거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갖고 온 거 아니야? 동네 있잖아 맞지. 그럼 아니 20대 때 나 여자친구랑 삼청동 가 삼청동. 바닷가 가고 싶어. 그 정도 나이 때에는 삼청동만 가도 우아합니다. 아니에요. 더 가야 돼? 본인 20대를 생각해봐. 나 20대 섬 안 갔던 것 같은데. 여행 가고 싶잖아. 여행 가고 싶죠. 색다른 데 가고 싶잖아. 낯선 데로 떠나고 싶잖아. 떠나고 싶죠. 그러면 렌트를 하던가. 아니 렌트가 더 비싸요. 그리고 3만 원, 7만 원이면 해. 아니 그 3만 원짜리가 망가질 줄 몰랐지. 3만 무사히 다시 돌아올 줄 알았겠지. 기름값이 5만 원 들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이 고장 나는 설정은 마지막 장면을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해. 이놈이 그러니까 은교가 슬쩍 물어봐. 처음에는 이제 이 성모도 와갖고 조개탕 먹고 또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성모도 산에. 그래서 막 이렇게 구경도 하고. 근데 그쯤 되니까 이 자식이 섬을 왜 이렇게 잘 알지? 너 여기 와봤냐? 그랬더니 와봤대. 딴 여자랑 와봤었어. 내가 그러니까 봤을 와봤대. 땐. 그런 길을 잘 알아. 되게 네. 여유가 있어. 코스야. 자기 괜찮은 여자 썸녀 있으면 데리고 가는 코스요. 근데 이제 어두워져갖고 이제 막배 타야 되는데 나루토로 이제 시간 많아 아직 여유 있어 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나루토로 갑니다. 이건 좀 노렸어. 요놈 봐라 요거 많이 써먹은 수법이야. 그게 조금 그랬어요. 저는 정말 제가 부족해서인데 근데 읽고 저랑 비슷한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근데 좀 노력을 전 할 만큼 좀 했는데 좀 약간 뭐랄까 등장인물들이 전반적으로 둘 다 되게 서투르다? 뭐 밉다는 게 아니라 약간 서투른 면이 많이 보여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읽는 입장에 좀 답답하고 좀 속상하고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읽었을 때는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메밀국수 해 먹을 때인데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쓰시던 손수레가
그냥 버려진 채로 그냥 쭉 방치돼 버리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거든요. 폐지 줍는 할머니인데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영역 침범을 해서 두 분이 싸웠지. 그래갖고 그러다가 이제 할머니가 그 두고 들어가셨는데 그 뒤로 돌아가신 거야 바로. 약간 뭐 화병 나서 돌아가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예전에 취재할 때 그런 취재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폐지 줍는 분들 지금 폐지값이 떨어져가지고 더 힘들다. 뭐 저도 그런 취재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있어 그런 할머니 비닐하우스 같은데 사세요 그분들 보니까. 근데 그분이 생각나는데 참 그분도 참 열심히 산다. 여러분 새벽 3시에 그런 분들 일어나가지고 가락시장을 한 바퀴 쫙 돌아요. 돌면서 그럼 그 주술려면 돌면서 빨리 안 줬으면 누가 가져간다고 그렇지. 일찍 일어나서 도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알루미늄 캔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밟아, 쫙 밟아서 탁 놓고, 쫙 밟아서 탁 놓고 계속 그렇게 하셔요. 그거 다 또 따로 모아가지고 팔려고. 너무 부지런히 사시는겨. 그리고 아침 예배를 가요. 새벽 예배 5시거든요. 그러니까 3시에서 5시까지 쭉 자기 구역에 폐지를 줍고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매일 하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라이프 사이클이죠. 제가 이 책의 주인공에서 느끼는 답답함이 제가 그분을 볼 때 답답함이라는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이 폐지 할머니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 할머니가 이 폐지 수레가 있잖아요. 그거를 수레가 아니다. 이렇게 뭐 끌고 다니는 캐리어 같은 거에다 담으시는데 엄청 보안을 철저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팔아도 5,000원도 안 나와. 근데 그거를 막 애지중지 하시는데 본인이 만난 분이? 예. 근데 여기 나오는 할머니 수레가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방치되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지도 않아. 이걸 보면서 무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은교 씨, 나는 사후에 또 다른 세계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이란 어느 정도 조건을 가지고 어느 상황에서 살아가건 어느 정도 공허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인생에도 성질이란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원래 허망하다. 허망하니 허망하다고 또 유난할 것도 없지 않냐. 왜냐? 다 허망하니까. 근데 요즘엔 좀 다른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은교가 어떤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를테면 뒷집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종이박스를 줍는 일로 먹고 산다는 것은 애초부터 자연스러운 일일까? 하고 살다가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사정인 걸까? 하고 처음으로 직설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무 숱한 것일 뿐 그게 그다지 자연스러운 일이 아는 일이다 라고 하면 본래 허망하다고 하는 것보다 더욱 허망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읽고 더 화가 났어요. 네. 기자다 보니까 so what?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가 문학적으로.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파 썰는 얘기가 나와. 쪽파 대파 얘기가 나와. 이제 여자애가 이제 은교가 나는 이게 차가운 음식 말고 따뜻한 음식 먹고 싶어요. 국물이요. 이게 이어지는 건가? 난 이런 차가운 세상은 싫어요. 그런 은유인가? 그렇다면 그건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전 좀 왜 여기서 막 희망이나 뭔가 해법이나 치유나 뭐 이런 게 너무 없어서 약간 좀 아니 이제 그게 있죠 나름. 그게 이제 결국 노래할까요잖아요.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부둥켜 안고 같이 살아가는 안 돼. 거니까. 시스템적으로 해결해줘야지. 혁명을 일으켜야 돼? 그럼 다 뒤집어 엎어야 돼. 프롤레타리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는 세운상가를 개발하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전 좀 답답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 막 차 현실이 답답하니까. 현실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끝이 그겁니다. 성모도에서 배가 끊겨서 배를 결국 놓쳐서 배를 이제 그러니까 나루토를 처음에 잘못 들었는데 새 나루토로 가다가 차가 멈춰요. 엔진이 고장 나서 뭐 차를 어떻게 고쳐? 그래서 차를 놔두고 이제 걸어서 그 원래 배가 정박하는 나루토로 걸어가면서 어둠 속을. 근데 이 이야기가 앞에서는 숲에서 길을 잃고 뒤에서 나룻배로에서 길을 잃잖아요. 근데 앞관 오프닝과 다르게 여기서는 이 여자가 길을 잃을 거라는 공포에 휩싸여. 남자애가 물론 뭐 어떻게 어떻게 해보려는 건지 이제 하여튼 배가 두 타임 더 남아 있다. 걱정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자애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대답을 듣고도 불안했어. 은교 씨 뭘 이렇게 걱정하나요? 너무 어두워서요. 밤이니까 어둡죠. 그게 아니고요. 너무 어두워서 정말로 밝은 곳에 당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요? 말은 안 되는데요. 무재 씨 자꾸 드네요. 이런 얘기를 둘이 해. 이게 그러면 우리가 좀
밝고 따뜻한 곳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공포 그런 거를 뭐 이걸로 은유를 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엔진의 수명이 다해서 3만 원짜리 차로는 못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남자애가 결국 이제 같이 걷자라고 같이 걸어가면서 여자애한테 은교 씨 노래할까요?라고 하고 끝나요. 저는 노래하는 엔딩으로는 저는 좀 안분지족의 삶으로 뭐 살라는 얘긴지 아니 무슨 노래 할지 모르잖아.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혁명가 막 프롤레타리아 막 이물리한 행진곡 부를 수 있잖아. 도와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 던져라 이런 거야. 그래서 좀 저는 정말 송구하지만 저는 공감을 할 수 없었어요. 팬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도 알고 하지만 저는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세운상가를 무대로 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점은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 서울시 출입할 때 세운상가 취재도 했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세운상가 이런 전구상 생각하기가 신기하더라고. 그 전구상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가서 제가 인터뷰 딴 것도 있어요. 뉴스에 나와 그 인터뷰 딴 게 세운상가가 지금 뭐 재개발 같은 거 하는데 뭐 벌이가 어떠시냐 이거 제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엄청 많죠. 옛날에는 이 복도에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없다. 낙원상가 취재도 가고 그랬었는데 또 저희 집이 예전에 또 가든5 근처였거든요. 옛날에 살던 데가. 그래서 가든5가 청계천 상가 문정동. 문정동 그 청계천 거기 밀어내고 온 거죠.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 제가 거기 사우나를 되게 자주 갔기 때문에 가면서 야 여기 분들 어떡하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뭔가 되게 그런 접점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건 재밌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나 철학 주제 같은 건 좋았지만 풀어내는 방식이 좀 저랑 좀 안 맞았다. 그리고 여기 나온 등장인물들의 대화나 이런 것들이 저랑은 감성이 너무 안 맞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림자라는 장치가 저는 거기에 설득되지가 않았다. 좀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럴 수 있죠. 좀 그랬습니다. 저는 뭐 읽을 때는 확 빠져들진 않았지만 솔직히 다 읽고 나니까 좋은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이 다 읽고 나니까 들었어요. 어떤 책은 그래요. 그리고 항저원의 다른 작품들을 김 기자가 읽으면 조금 이런 거부감이 이게 먼저 읽고 읽었으면 좀 수그러들지 않았을까. 좀 진입 장벽을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트로슈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공허하다는 거랑 이제 뭐 그런 거잖아요. 다야 그게?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또 뭐 설명충처럼 또 해야 돼? 아니 그거를 이제 무제네 집에 마트로슈카가 있거든. 그래서 마트로슈카가 있어가지고 그런 느낌은 들죠. 이거를 좀 우겨 넣으려고 했다는 생각은 좀 들죠. 자연스럽지 않았어. 갑자기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다가 이게 이런 거랑 연결되는구나라는 쾌감이 솔직히 좀 없었죠. 마트로슈카 결국 그 제일 속 알맹이 있잖아요. 그걸 또 여자가 또 깨먹어.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남이 내 피규어 실수인데 뭐. 손가락 뿌려먹고. 아니 피규어도 아니잖아. 그건 그리고 누가 누난가가 너 쿠간거래네. 마트로슈카 무시합니까? 100만 마트로슈카인 무시합니까? 그리고 여자애가 막 차 다시방도 막 왈칵 열고 막 그러더만. 이게 좀 약간. 남의 차 앉았을 때 여러분 조수석에 앉았을 때 다시방 함부로 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무례한 거예요. 사생활. 근데 이제 막산 차니까. 아직 사생활이 침투하지 않은 3만 원짜리 차니까 3만 원짜리 차 무시합니까? 차가 3만 원짜리가 있나요? SK 엔카 가봐. 3만 원짜리 차 어디서 제일 싼 게 100만 원이에요. 아무튼 3만 원에 SK 엔카에서 산 게 아니라 친구 아는 사람한테 사왔던 아는 형인가 누가 사. 빌려줘도 3만 원 받겠다. 야 그냥 그걸 주지 뭘 3만 원을 받냐? 그 3만 원 받은 놈은 나쁜 놈이고 3만 원을 받냐 그거를. 그거 아니야 형 고장 내줘. 형 성모도까지. 딱 성모도까지만 다 할 수 있게. 요요요요요. 어느 쪽이든 저는 좀 했다. 근데 이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듣고 그런 감성이구나 좋아하실 분도 많이 계세요. 이유민 기자 같이. 전 약간 책에서 약간 현실과 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전 좀 제가 약간 좀 안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유민 기자도 원래 모시려고 했는데 전화 연결로 좀 제가 좀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백의 그림자 그렇게 읽었습니다. 뭐 용산 참사 한참 직후에 그 1인 시위를 하시다가 그러니까 낮에는 그거 하고
저녁엔 이거 쓰고 뭐 그런 마음으로 썼다는 얘기도 여기 책에 나오는데 쓰기가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아 이게 등장한 인물들에서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가 어디 재개발 한다면 내가 그걸로 돈 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책. 근데 그거를 연애 이야기로 세계가 깊고 넓어요. 그래서 이제 요 책이 뭐 설사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이 제가 책으로- 어디 가서 황정은 이러면 안 되지. 개뿔 이거 하나 이거 보고. 그러기에는 대단히 스펙트럼이 넓고 또 각 그 작품마다의 보여주는 세계가 또 묘시생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그거는 화자가 고양이에요. 그리고 전혀 이렇게 좀 오그라드는 감성이 이게 없어요. 되게 처절하게 이렇게 고양이의 신선한 삶을 고양이 입장에서 쓴 글인데 뭐 대단히 다양한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뭐 요거 이렇게 조금 감성이 좀 어긋나고 이랬다고 해서 에이, 뭐 저는 좀 별로였어요. 황정은이 이렇게 우리가 결론 낸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런 거 네. 아니야. 김 기자는 뭐 황정은 작가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다른 황정은 작품을 읽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황정은의 세계에 대한 우리 모욕을 한 건 아니라는 걸 그렇죠. 아 이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이게 뭐 한강의 전례처럼 오해하시면 조롱하는 거 아니냐 네. 뭐는데 아니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독자의 권리긴 하죠. 그렇죠.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황정은 작가에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순간 누가 이렇게 얘만은 그 찍어서 제보하신 분께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황정은 작가의 소설 여백의 서사와 문체에 구현된 미니멀리즘이라는 평도 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화가 미니멀리즘이라는 말이 뭐 무슨 말인지 아까 저희가 읽어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것으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우리 시대의 소설 50이 네. 끝난다고. 이제 TV 뉴스에서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에 결산 리포트가 하나 남아. 그래서 돌팅이님께서 근데 오늘 우리 시대의 소설 50살 마지막이라네요. 헐 벌써 50주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코너 폐지인가요? 혹시 사측에 압박이 있었다면 다음 편 녹화 때 도리도리 해달라. 이 도리도리는 지금 야당 쪽이 지금 가져가고 있는 제스처이기 때문에 까딱까딱. 저희는 헤드뱅잉을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전혀 아니고요. 전혀 전혀 아니고 50편 중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40명만 만날 수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머지 10분은 못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 TV에서 다루지 않은 10편을 뭐 앞으로 읽어 나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이 오해와 반대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도국에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기획이었고. 그래서 이제 TV는 끝났고 그 TV의 마지막 작품을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같이 읽어보시죠. 뭔가요? 서정인 선생인데요. 이분이 이제 전체 50분의 소설가 중에 최고령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만났던 현기영, 황석영보다도 훨씬 형님입니다. 1936년생이시고 그분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단편 강, 서정인의 강, 1968년 작품이에요. 무려. 너무 오래됐죠. 이거 뭐 보시는 분 중에 68년생 있으신가요? 그 극도로 짧아요. 아마 읽은 단편 중에 제일 짧을 거야. 그 정도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걸 어떻게 읽었냐면 우리가 이제 11시 반쯤 되면 밥 먹으러 이제 갈 수 있잖아. 주말 근무할 때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까지 조금 봐놔야겠다 하다가 밥 먹으러 가자고 할 때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내용도 상당히 당혹스러워요. 끝인가? 강투가 있는 거 아닌가? 뭐 강투. 그러니까 하여튼 읽어보시면 거꾸로 같이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짧으니까 네. 이것을 다음 건 엔간하면 좀 읽어오십시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봐 안녕. 끄지 말고 고생하셨습니다. 해가 있는 동안에는 집에서 소설을 쓰고 그리고 저녁 무렵 이제 한 오후 4시, 5시 그쯤에는 전철을 타고 용산에 당시 용산 참사 현장이었던 남일당으로 갔는데요. 그렇게 거길 오가면서 쓴 소설이에요. 그 현장의 어떤 참혹함을 대하는 조심스러운 마음,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마음이라는 걸 세상에 보태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열심히 썼습니다. 이 소설 쓰기 자체가 저한테는 일종의 파이팅이었기 때문에 소설 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구체적인 싸움을 하는 장면을 넣고 싶지는 않았어요. 쓰기 자체가 싸움이라서 가급적 이 사람들의 대화를 부드러운 노래처럼 읽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사라지기 직전의 공간인데 그것도 아주 난폭한 방식으로 사라지기 직전의 공간. 그리고 한 사회가 슬럼이라는 말로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는 구석으로 몰아내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다들 그림자가 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면 그림자를 존재 조건으로 항상 거느리고 사는데 저는 그게 절망이나 슬픔, 단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을 수가 없는. 그림자에게 끌려갈 때 일어설 수는 있는데 너무 사람이 절망적이고 절망스럽고 무력감을 느낄 때, 무기력할 때 그럴 때 그림자가 일어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는 에세이를 쓰고 나서 에세이 책이 나오고 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에세이는 써야 될 필요가 있었고 저한테는. 그래서 그 작업을 했고 그래서 나름 제 개인적인 상처나 이런 것들도 적어서 냈는데 책을 냈는데 그게 소설 작업들하고는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더 내가 노출된 채로 더 내 껍데기가 벗겨진 채로 세상에 노출돼 버린 그런 기분을 느꼈고 그래서 좀 한동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백의 그림자는 조심하는 소설입니다. 네, 읽는 분에 따라서 연애 소설로도 읽을 수 있고 전야를 말하려는 재개발에 관련된 소설로도 읽을 수가 있지만 저는 조심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는 소설을 쓰고 싶었고 그게 저한테는 조심하는 마음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소설을 조심하는 소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한 문장을 남긴다면 저는 마지막 문장을 남길 것 같습니다. 노래할까요? 라는 문장이고 그 소설 자체가 그 마지막 문장을 향해서 쓴 소설이기 때문에 그 문장을 쓰려고 그 소설을 쓴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을 남길 것 같습니다. 대화의 궁극이 저는 결국 노래인 것 같았고 이 두 사람이 계속 나누는 대화가 일종의 돌림노래처럼 서로의 말을 주고받는 돌림노래처럼 대화를 계속 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노래로 소설을 끝내고 싶었어요. 네, 지금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의 그림자를 쓰고 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경험과 시간을 쌓아오면서 아주 많은 얼굴들을 만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얼굴들을 만난 것처럼 은교 씨와 무재 씨도 누군가의 얼굴을 그 밤길에서 만났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그 밤길에서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목격했을 것이고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직 저한테 있습니다. 작가들이 세상을 골똘히 생각한 결과가 책 한 권이거든요. 소설도 그렇고 열심히 자기가 속한 세상하고 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사람들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면서 생각한 결과물이 소설인데 그 소설이 책의 형태로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으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저기 저렇게 있구나 또 생각할 수 있고 당신이 그렇게 있었구나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있었는지 어떻게 있는지 그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로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 이거 줄 테니까 감독님 이거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싶어. 본인은 어땠는지. 그러니까 나이 때문에 어. 그럴 수 있어. 20대들은 좋아할 수도 내가 있어. 지금 줄게 이거. 이거 금방 읽어. 이거 글자도 얼마 없어. 이래. 스네치 봤어? 보라니까. 파일을 안 줬다는 거잖아. 아니 지금. 파일이 없더라고. 근데 왜 주문해? 따로 구해서 봐.
아니 뭐밥 뭐 먹을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자리에 앉지 못해? 밥뭐 먹고 싶어요? 아까 책에서 설마 아마 얘기하다가 냉면 냉면 먹으려면 좀 걸어야 되는데. 좀 걸어도 돼. 아니 뭐 차 타면 되지. 저는 냉면, 상관없어요. 다른 거 냉면, 가는 것도 냉면, 정면 올까? 냉면. 정면 올까? 정면 춥잖아. 따뜻한 거 먹고 싶어. 따뜻한 거 맑은 국물. 에이씨, 성모도 가서 조개탕 먹. 적당히 해라 문규야. 내가 지금 만들었는데 그딴 소리 하면 어떡하니? 시원한 냉면 먹어. 시원한 냉면. 어디 정면으로 가기 싫어? 저희 난 좀 너 그렇죠. 어디가? 그럼 을밀대? 간만에 봉피아 어때요? 아 마포? 어. 그럼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럼? 빨리 가죠. 빨리 가죠. 봉피아 콜? 어딘지 오케이. 아니 고고! 그 내가 약간 응. 제안을 하려다가 너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 우동 나오잖아. 응. 합정에 우동 맛집이 있거든. 우동 카덴? 어. 우동 카덴 뭐? 가요 그러면? 아니야 그러면 저기 봉피안 가자. 그냥. 우동 좋아요. 우동이 더 좋은 거야. 따뜻하고 맑은 근데 우동? 거기 멀어. 안 멀어. 거리는 더 가까워. 우동 카덴이. 어디 뭐하고? 마포동 가깝지. 마포 훨씬 가깝지. 마포는 다리 하나만 건너면 되는데. 합정도 맞아. 다리나 건너면 돼요. 야간에 건너면 돼. 다리 건너서 또 좌회전해서 한참 가야 되잖아. 그럼 우회전해. 되게 먹고 싶은가 보다. 아 우동 카덴 맛있어요. 거기 튀김도 맛있고. 빨리 갔다 오자. 우동 카덴 빨리 맛있어. 쳐 빨리. 시간 없어. 고! 고!